안녕하세요. 식디의 책라디오 식디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가 못합니다. 선거 방송을 하면서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너무 달렸나 봐요. 네, 목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밀리면 안 되니까 역시 이번 주도 좋은 책을 준비했고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이 책라디오에서 꼭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제일 유명한 이름을 빼놨습니다. 작가인데요. 류시화 작가님입니다. 류시화 작가님의 책을 빼놓지 않고 읽는 그 팬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참 또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뭐 한 몇 년 전에 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랑 같이 그 펀펀투데이를 오래 했던, 저랑 제일 많이 오랫동안 일을 한 저를 아끼는 우리 작가 누나가 사실 이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메시지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돼줄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누나도 위안을 많이 받은 책이라고 하면서 자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 그 사슴이죠. 사슴 밑에 써있는 말도 참 좋아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 문장을 읽으면서 오늘 식디의 책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친구가 모 언론사의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날 때면 그때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돌아가 물었더니 수희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다 라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희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됐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됐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걸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에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을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전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소. 남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됐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돼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죠.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다. 길이 막히는 건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마법을 일으키는 비결.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며 기다리는 사람은 웨이터이다. 라는 말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이상적인 집필 환경을 기다리는 작가는 한 문장도 쓰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친다는 말도. 한때는 주로 밤에 글을 썼지만 새벽에 글을 쓴 지 오래됐다. 오전 5시 반에 일어나 20분 명상을 하고 오후 3시까지 글을 쓰고 번역을 한다. 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작가나 번역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한 단락도 끝내지 못하고 오전을 다 보낼 때도 있다. 여행 산문가 피코 아이어가 말한 대로 글을 쓴다는 건 모르는 사람에게 은밀한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여행 중에도 거의 예외가 없다. 새벽 기차 안에서 글을 쓴 적도 많다. 여명이 터오는 겐지스강 계단에 앉아서도 쓰고 히말라야 고개를 넘는 트럭 조수석에서도 계속 중얼거리며 써서 운전사를 겁먹게 만든 적도 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면 한 편의 글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 영감은
그저 매일 계속 쓰는 것이다. 멋진 소재가 그냥 굴러들어오는 행운은 매번 날 비켜간다. 지필의 신이 내 지필실에는 안 오고 다른 작가들의 지필실만 편애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 쥐어뜯은 머리카락을 다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멋진 장발이 되었을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가 쉬워 달리는 게 아니듯 글쓰기가 쉽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모순이다.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글을 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상상력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 한 내가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일인데. 글을 잘 쓰는 비결을 묻자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다. 나 자신이 글 쓰는데 소질이 없음을 발견하는데 15년이 걸렸다. 하지만 글쓰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계속 써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난 유명 작가가 되어 있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나는 아무리 퇴고를 많이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글을 썼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라고 고백했다. 나는 지금 단순히 노력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명을 주제로 이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일을 하는 소명 말이다. 하지만 취미생활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수도사가 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글쓰기 역시 그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진실성에 다가가 자신의 것을 건져 올리는 시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피리 연주자 하리프 라사드 초우라시아는 40대에 이미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 시작했다. 80세인 지금도 그의 연주를 능가할 자가 없다. 나는 20년 가까이 해마다 그의 연주를 들으러 다녔다. 한 번은 델리의 신년음악회에서 만나 하리지, 이제 한국에 오실 때입니다. 라고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래서 그해 10월 서울과 부산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침마다 그의 호텔방에 들렀는데 그는 매번 연습을 하고 있었다. 평생 피리 연주를 해왔으며 예술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 정부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훈장까지 수여받은 대가가 뭄바이에서 델리로, 다시 델리에서 서울로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단 40분의 연주를 위해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쉬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지난 2월 동인도 카락푸르에 있는 인도 공과대학에서 특별 연주회가 있어서 그와 동행했다. 아침 일찍 콜카타를 출발해 점심시간이 지나 도착했는데 그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녁 공연을 위해 곧바로 방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바로 전날 밤 콜카타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도. 연주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 학교에서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질문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음악을 해왔는데 이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하리즈는 말했다. 나는 이 인생을 통해 노력하는 걸 배웠다.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잃어 한 조각의 빵을 얻는데도 노력해야만 했다. 늦게 음악을 시작했을 땐 스승이 원래 레슬링 선수였던 나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남들처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피리를 불라고 가르쳤다.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끝없이 분투 노력했다. 나는 타고난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몸을 보라.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쳐 한쪽 팔을 쓰는 것이 힘들었다. 따라서 지금도 무한히 노력하지 않으면 피리를 불 수 없다. 이곳에 함께 온 한국인 친구는 나더러 이제 그만 쉬라고 하지만 나는 숨이 멎을 때까지 피리를 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삶이 내게 준 소명이다.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아마도 그 명상 교수는 마음의 평화 같은 초월적인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가의 솔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은 답변, 삶에 대한 진실성의 청중은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앞에서 밝혔듯 나는 타고난 작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애초에 이 글에 담으려고 마음먹었던 주제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나름 분투 노력했다. 누군가가 말했듯 진짜 작가는 그저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 삶에서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으므로 당신과 나, 우리는 어차피 천재가 아니다. 따라서 하고 또 하고 끝까지 해서 마법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대학 2학년 때쯤 초여름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국문과 후배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는 그의 질문에 학기 말 시험을 치르러 간다고 대답하자 그는 특유의 묘한 입모양을 지으며 선배도 시험을 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잠옷 충격적이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시험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 했다. 그는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길로 캠퍼스를 나와 도보 여행을 떠났다.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아 낙제를 해서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다. 그 여름 떼학볕 아래 길가 과수원에 복숭아를 주워 먹으며 다닌 2달 동안의 도보 여행은 삶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발은 낡아 밑창이 나풀거렸지만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다. 그 길로 곧바로 시쓰기에 전념해 그해 겨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알 듯 모를 듯한 후배의 한마디가 많은 걸 바꿔놓은 것이다. 졸업 후 중학교 임시교사가 된 나는 문학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자음 접변과 두음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괴로웠다. 랭보는 20살이 되기 전에 대표 시를 썼는데 30살까지만 살기로 한 나는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선배 교사와 저녁을 먹으며 고뇌를 말했더니 그는 3달만 지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자탕 속 통감자를 건져 먹으며 말했다. 내게는 그 말이
석 달 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로 들렸다. 그래서 다음날 사표를 내고 개나리꽃 만발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왔다. 한 달도 못 채웠기 때문에 월급은 사양했다. 더 늦기 전에 선배 교사가 내 삶의 방향을 튼 것이다. 그 후 생계를 해결하느라 다시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한 끝에 나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두통이 심해 매일 출근은 늦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힘들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발적인 추방자가 돼 무직자로 거리를 떠돌았다. 당시 서울 종로이가에 종로서적이 있어서 수도승이 사원을 중심으로 떠돌듯 그곳을 기점으로 반경 100m 내외를 온종일 걸어 다녔다. 다리가 아프면 서점에 들어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아는 체를 했다. 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절 동인지를 출간한 출판사에서 날 한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 나 또한 그가 인상 깊었다. 그날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불교 잡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됐고, 고리타분한 내용 대신 명상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잡지가 필요하다는 내 의견에 그는 동의했으며,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 새로운 개간지를 내기로 결정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중 50분은 나 혼자 흥분해서 주장을 폈다. 우리가 만든 잡지는 비록 발행 부수는 미미했으나 구독자들과 영성 추구자들 사이에서 금방 화제가 됐다.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취였다. 잡지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인도의 다양한 영적 스승들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인도라는 나라로 방향을 돌리게 된 시작점이 됐다. 잡지사를 그만둔 지 얼마 후 서울 변두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잡지사 일을 할 때 잠깐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얘기를 나눴고 버스를 함께 내려서 또 얘기를 이어갔으며 내가 어딜 가려고 했는지도 잊은 채 대화에 몰두하다가 우리 사회의 명상과 영적 추구에 대한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했고 마침내 함께 출판사를 열기로 길 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는 발행인이고 나는 편집장이 돼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 일은 내가 명상서적을 소개하는 평생에 걸친 작업에 뛰어든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내가 한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회 부적응자로 서점 주변을 떠돌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설가 보에르스는 썼다.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다. 누구든 항상 그의 무언가를 남기고 또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도 적은 것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무엇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누구든 단순한 우연에 의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어딘가에 나에게 정해진 섭리나 계획이 있고 그걸 일깨우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에 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길을 가르쳐준 모든 만남과 부딪힘의 결과물이다.
누구도 내가 걷는 길을 무작위로 교체하지 않는다. 여기 인생의 만남에 관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한 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혹은 평생 동안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저마다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당신의 삶에 온 경우 그들은 대개 당신이 드러내 보인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 온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 주려고 온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온다. 그들은 신이 보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혹은 좋지 않은 시기에 관계를 끝낼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죽거나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당신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됐다는 것, 우리가 바라던 것이 채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올려보낸 기도는 응답받았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이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누고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다 주고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계절 동안만. 평생의 관계는 당신에게 평생의 배움을 준다. 굳건한 감정적 토대를 갖기 위해 당신이 쌓아나가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봄날 밤, 작가인 내 친구에게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막무가내로 그를 비난하는 글이었다. 발신자는 그저 몇 번 만난 사람에 불과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격 모독적인 욕설을 퍼붓자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잠들려고 누워도 자꾸 생각나서 밤새 뒤척이다 헝클어진 실타래가 돼 새벽을 맞이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간밤에 술에 취해 다른 이에게 보낼 문자를 잘못 보냈다며 정중히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친구는 충혈된 눈으로 허탈하게 웃었다. 티베트어에 쉔파라는 단어가 있다. 대개는 집착으로 번역하지만 정확히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 붙잡히는 것, 혹은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티베트 불교의 정통한 페마 추드로는 쉔파를 가려운 곳을 긁는 고통에 비유한다. 가려우면 자꾸만 긁게 되고 긁을수록 더 가려워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려움이 고통으로 변한다. 내 친구가 밤새 겪은 것이
바로 셴파이다. 인도의 명상센터에서 가장 성가신 것 중 하나가 목이다. 명상 중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영리한 모기들이 집중 공격을 해대기 때문이다. 네팔 타포반에 있는 명상센터에서는 고르카족 용병만큼이나 집요한 산모기들이 이마 한가운데 불침을 꽂는다. 깨달음의 최대 방해꾼은 다름 아닌 모기라는 생각이 든다. 시타르타의 득도를 끝까지 괴롭힌 마라가 혹시 굵은 침 달린 모기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이다. 가려워서 긁고 또 긁어 해안이 열린다는 제3의 눈 부근에서 피가 난다. 셴파는 가려워서 자꾸 마음이 쓰이는 동시에 가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조차 어리석어 생기는 고통이다. 모기에게 물렸든 모욕적인 비난을 들었든 혹은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머릿속에서 강박적으로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는 상태로 고착되는 것이 셴파이다. 모기에 물린 것도 괴로운데 그곳을 계속 긁어서 스스로 더 고통받는 것이다. 아니면 내 친구의 경우처럼 부당한 비난을 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그 일을 계속 곱씹어서 마음을 더 불행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셴파는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말해준다. 내가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서 소개한 두 번째 화살과 같은 상황이다. 이미 일어난 불행한 일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이다. 고통은 대부분은 실제 사건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커진다.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 어느 관리의 죽음은 셴파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멋진 밤, 근사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극장 특석에 앉아 오페라를 관람하며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고 숨이 멎는가 싶더니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하고 말았다. 누구든 재채기를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좌석에 앉은 지위 높은 장관의 대머리에 침이 튄 것이다. 남자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몸을 앞으로 숙여 장관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이에 장관이 말했다. 아, 괜찮소. 괜찮아요. 남자는 다시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 됐으니 조용히 좀 하시오. 공연을 볼 수가 없잖소. 남자는 어색하게 미소 짓곤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걱정이 돼서 더 이상 오페라를 즐길 수 없었다. 막간 휴식 시간에 그는 장관에게 다가가 잠시 주위를 맴돌다 소심하게 말했다.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장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전혀 그런... 아, 됐어. 이미 다 잊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할 거요? 그렇게 말하는 장관의 아랫입술이 실룩이는 걸 남자는 눈치챈다. 잊었다곤 하지만 눈이 화가 나 있네.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내는 걱정이 되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말한다. 다음날 남자는 새 옷을 차려입고 이발까지 한 다음 장관에게 해명하러 간다. 장관은 접견실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장관이 남자에게 시선을 향하자 남자는 말했다. 기억하시는지요? 어제 오페라 극장에서 제가 재채기를 해서 뜻하지 않게 침이 튀어서 뭐야?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장관은 다음 민원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남잔 얼굴이 새파래져서 생각한다. 나에겐 말도 하기 싫은 거야. 화가 난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꼭 해명해야만 해. 장관이 마지막 민원인과 대화를 끝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뒤따라가며 소심하게 말했다. 제가 장관님을 찾아온 건 참여하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절대 일부러 침을 튀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장관은 울기라도 할 듯한 얼굴로 한 손을 내저었다. 날 놀리는 거요, 당신? 그렇게 말하곤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남잔 생각한다. 놀린다니 무슨 말이지? 난 놀린 적이 없어. 장관이면서 그것 하나 이해 못하나? 정 그렇다면 더 이상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겠어. 차라리 편지를 쓰고 말지. 절대 오지 않아. 하지만 남자는 장관에게 편지를 쓰지 못한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편지에 쓸 말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또 해명하러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장관이 놀라서 쳐다보자 그는 소심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어제 찾아왔던 건 장관님을 놀릴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어서 그걸 사죄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놀리다니요. 제가 어떻게 감히. 당장 나가! 격노한 장관이 몸을 떨며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공포에 질린 남자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관이 발을 구르며 다시 소리쳤다. 당장 나가라고! 그 순간 남자는 뱃속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 채 그는 뒷걸음쳐 거리로 나와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옷도 벗지 않고 소파에 누웠다. 그러곤 죽었다. 나날의 삶에서 심판은 흔하게 일어난다. 누군가의 비난, 무례함, 불친절, 나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 등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영혼을 괴롭힌다. 삶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쉔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자각하는 일이다. 페마초드로는 물고기 3마리가 낚싯바늘 주위를 헤엄치는 만화를 예로 든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말한다. 낚시꾼에게 잡히지 않는 비결은 이 영양가 없는 미끼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낚싯바늘임을 알아차리고 애초부터 걸려들지 않아야 한다. 일단 걸려든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늦는다. 난 이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실제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아니라 긁지 않는 것일 뿐이다. 모기에 물려도 몇 초만 참으면 가려움이 사라진다. 나아가 모기가 날 물었군 하고 생각하는 대신 모기가 이 말을 물었군 하고 생각한다. 모기에 물린 고통을 피를 흘리는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마에 앉은 끈질긴 모기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사항이다. 물론 뱀이나 독충에 물렸는데 발목을 물었을 뿐 나를 문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티벳 속담은 말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작가는 이상적인 집필시를 갖길 소망한다.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에 적당한 빛이 들고 글 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가 갖춰져 있는 월세와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장소가 그것이다.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과 차를 나눌 여유 공간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거나 산책로 있는 산까지 근처에 있다면 신에게 감사할 일이다. 나는 그림까지 그려 붙여놓고 그런 작업실을 꿈꿔왔으며 작가 생활 25년 만에 소원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면 낭만적으로 들리겠지만 난방도 안 되는 80년 된 목조주택으로 처음엔 새 들어 살다가 너무 추워서 아예 구입해 수리를 했다.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마치 지필 환경은 글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깨닫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바보 같다. 오히려 작업실보다는 시끄러운 카페 한 구석이나 북적거리는 기차역 대합실, 원숭이들이 기웃거리는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서 더 많은 글을 썼다. 어디서든 글을 쓰는 시간과 공간을 신성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왕이 숲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였다. 저녁 기도 시간이 되자 왕은 숲속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근처 마을에 사는 여인이 뛰어가다가 왕의 기도 매트 끝을 밟고 말았다. 여인은 땔감을 모으러 간 남편이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돼 숲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이었다. 천한 여인이 신성한 기도 매트를 밟아 더럽히자 화가 난 아크바르는 당장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무릎 꿇린 여인이 말했다. 내 마음은 오직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기도 매트 밟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 중에 신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도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온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했다면 내가 기도 매트 밟은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왕은 여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병사들에게 지시해 맹수들로부터 여인의 남편을 구해주었다. 환경에 불편이 많다면 우선 내 안의 열정과 몰입을 점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도맡아 해결해주는 충실한 도우미와 함께 남태평양 무인도에 간다고 해서 대작을 남기진 못한다. 서귀포에서 2해를 사는 동안 글을 거의 쓰지 못했다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100m 안에 바다가 있고 뒤로는 눈 쌓인 한라산이 보이고 밤에는 노루들이 기웃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환경인데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주로 글을 쓴 장소는 내 방의 책상 밑이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봐도 내가 있다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어느 영문학자는 말했다. 미국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차 안에서 글을 썼고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의 저자 마야 안젤루는 아무도 모르게 호텔방 하나를 잡아 사전 한 권과 성경책 한 권만 놓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터키의 위대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작품 대부분을 감옥에서 썼다.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창고 같은 작업실을 지어 런던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자신은 런던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버지니아 울프와 해밍웨이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주로 서서 글을 썼으며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나체가 돼 하인에게 옷을 다 밖으로 가져가고 펜과 종이만 남기게 했다. 그렇게 하면 글 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정말 쓰고 싶은 것이 있고 몰입할 수 있다면 장소는 상관없다. 한 수도자가 수도원장에게 자신은 그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이곳의 수도자들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수도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수도자에 대한 비난이나 정치에 관한 논쟁, 심지어 미스 월드를 잘못 뽑았다느니 하면서 떠듭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수도원장이 말했다. 이해하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수원장이 말했다. 물을 가득 채운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3바퀴만 돌아주게. 단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되네. 그 다음에는 떠나도 좋네. 젊은 수도자는 이상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유리잔에 물을 가득 따라 손에 들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수도원을 돌았다. 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수도원장에게 와서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마쳤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순간 수도원장이 물었다.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돌 때 혹시 수도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잡담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던가? 수도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자 수도원장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대는 유리잔에 온 존재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네. 물을 쏟지 않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그대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네. 그러면서 덧붙였다. 어느 수도원으로 가든 잡담과 논쟁과 부정적인 말들이 그댈 둘러쌀 것이네. 천국에 가지 않는 한 누구도 소란스럽고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그럴 때 자신이 들고 있는 유리잔에 물에 집중해야 하네. 그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대의 수행과 성장에. 그러면 어떤 것도 그댈 방해하지 못할 것이네. 작가든 수도자든 이상적인 공간은 사실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그리고 작가와 수도자는 치열한 노동자 혹은 자신의 열기에 스스로 화상 입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지 않을까?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공평한 빈 페이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쉽고 쾌적한 장소는 없다. 단지 나 자신과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일에 대한 진실한 의지와 몰입만 있을 뿐이다. 내 삶의 언어는 무엇을 쓰고 있고 내 인생의 물감은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시인 찰스 부코스키는 창작자에 대한 생각을 시에 담았다.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탄광 속에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창작을 한다. 작은 방 한 칸에 애가 셋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해도 창작을 한다. 도시 전체가 지진과 폭격과 홍수와 화재로 흔들려도 고양이가 등을 타고 기어올라도 창작할 사람은 창작을 해낸다. 공기나 빛, 시간과 공간은 창작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변명은 그만두라.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아낼 만큼 자신의 인생이 특별히 더 길지 않다면. 이상적인 작업 환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탄생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글도 나는 수십 명이 오르내리는 동네 빵집의 2층 테이블, 내가 사는 세상의 작은 모퉁이에서 쓰고 있는 중이다. 그 사이 2사람이 와서 아는 체를 했지만 난 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류시와는 지금 인도에 있다고 알려줬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군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나의 주의나 주장이 아니라 내가 은연중에 행하는 행동, 혹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위다. 영혼과 의식의 문제에 있어선 더 그렇다.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는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내 몸의 리듬을 결정하고 마음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며 의식을 특정한 차원과 연결시킨다. 출판사의 새로운 편집자가 인사차 찾아왔는데 마침 내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돌아왔더니 내 작업실에 강아지 궁금이와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가 돼 있었다. 무슨 마술을 걸었는지 그토록 예민한 궁금이가 벌렁 누운 채 그 편집자의 손길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내가 와도 꼬리를 흔드는 둥 마는 둥 그동안 애정결핍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독자가 출판사로 보내온 우편물을 전해주러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땐 내가 원고를 탈고 중이어서 잠시 기다려야 했는데 그 편집자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봄을 뚫고 솟아오르는 수선화 싹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궁금이도 그 옆에서 턱을 괴고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작업실 마당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동물과 식물에 대한 그녀의 놀라운 친화력은 그녀가 누구인가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 새로운 편집자와 일하는 걸 주저하는 내 마음까지 스스럼 없이 열게 했다. 그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출간하는 거의 모든 책의 편집을 출판사와 상관없이 그녀가 담당해 오고 있다. 그 사이 궁금이는 세상을 떠나고 새 식구 천둥이가 그녀의 다리를 껴안고 두 발로 서서 따라다닌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녀는 또 내가 후원하는 인도 아이들의 장부를 정리하는 걸 돕고 있는데 해마다 큰 축제 때가 되면 나 몰래 아이들에게 옷이며 학용품 등의 선물을 보내줬다.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을 배려해 기초 힌디어를 배워서 작은 카드에 힌디어로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안부 인사까지 적어 보냈다. 상형 문자 같은 힌디어 글자를 혼자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로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였다. 나중에 내가 인도에 갔을 때 아이들은 앵무새 같은 눈으로 그녀의 안부를 묻느라 나는 뒷전이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나의 감각과 느낌, 혹은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나 두려움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는 나눌 수 있을 것만 같다. 그 자발적인 열림이 폭풍에 길 잃은 새 같던 우리를 연결해주며 그때 세상과의 거리도 가까워진다. 삶이라는 여행의 한 구간을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행운이다. 심리학자 밀턴 에릭슨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책을 팔러 다닐 때 일이다. 하루는 농가에 가서 어느 농부에게 책을 권하자 농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난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읽을 필요가 없어. 난 단지 우리 돼지들한테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에릭슨은 열심히 돼지를 먹이시는 동안 잠깐 옆에 서서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하고 묻곤 책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무심결에 땅바닥에서 납작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 돼지 등을 긁어줬다. 에릭슨 자신도 어린 시절을 농장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자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말했다. 자네는 돼지를 좋아하는군. 돼지들이 원하는 대로 등을 긁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네. 오늘 저녁은 나와 함께 먹고 우리 집에서 공짜로 하룻밤 묵고 가면 어떻겠나. 책은 내가 사주겠네.
농부의 마음이 에릭슨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반응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본성 차원에서 타인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 마음을 둘러싼 장벽이 그 접촉을 가로막은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늘 그 순수한 차원을 품은 채 타인을 만나고 서로를 알아차린다.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썼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이 한 행동을 잊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잊지 않는다. 나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가는 감추거나 꾸미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드러내며 내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에 대해 가장 잘 말해준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일까? 그것이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에 가깝다. 어느 작가가 영국의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그 지역의 나이든 농부들과 얘기를 나누게 됐다. 노인들은 10사람의 농부가 쟁기질을 한 넓은 밭을 둘러보면서 누가 어느 구역을 쟁기질했는지 정확히 알아맞혔다. 조금씩 다르게 쟁기질한다고 해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묻자 농부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일항의 모습이 그 사람 자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작가는 그 말의 의미를 단순히 밭이 아닌 삶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시는 우리의 말을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행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신뢰한다. 내가 설명하지 않는 것을 내 삶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에선 코람 데오를 이야기한다. 즉, 신 앞에 선 단독자인 너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다. 신 앞에서는 어떤 가면으로도 본연의 모습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코끼리와 개미가 숨바꼭질을 했다. 처음엔 개미가 술래가 돼 코끼리가 숨었는데 몸집이 커서 금방 발각되었다. 이번엔 코끼리가 술래가 되자 개미는 코끼리가 들어올 수 없게 작은 사원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하지만 코끼리는 쉽게 개미가 숨은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개미가 평소의 행동대로 신발을 벗어놓고 사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네, 오늘 식디의 책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사시거나 뭐 빌리거나 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였고요. 또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식디의 책 라디오.